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갈래복합이 시작됐고요. 송미인곡이라는 작품부터 작품이 연결되고 있는데 아까도 여쭤봤지만 송미인곡이 선생님 저는 송미인곡이 처음이에요. 손? 없죠. 이거 손 들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면 기출 공부 안 했어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뭐 기본적인 몇 가지 키워드들 기억하고 계실 거야. 송미인곡은 작가가 누구? 정철. 그리고 이 정철, 우리 철이 형이지. 철이 형은 작년 수능에 뭐 나왔다? 3인곡 나왔다. 관동별고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다. 송미인곡 니들 내신 대비 때문에라도 엄청나게 많이 봤던 그런 작품일 거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정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는 순간 고전 시간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거. 그리고 요즘 이제 문제의 트렌드도 이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3인곡도 그렇고 송미인곡도 그렇고 규원가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학습해왔던 뭔가 기반이 되는 작품들 있잖아. 잠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계율이 50%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 물론 이번에 융합평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바는 50%보다는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연계가 좀 빡세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이 50%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학습해둬야 되는 즉 교과서 수준의 자주 등장하는 기출 작품들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미인곡의 해석을 내가 좀 완벽하게 올곧게 못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시간을 통해서 내용 정리 깔끔하게 하셔야 되고 해석 깔끔하게 하셔야 되며 상징적 의미나 기본적인 표현 특징들 이런 것들 정리도 아름답게 해놓으셔야 될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송미인곡은 꼼꼼하게 봐야 될 작품이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선생님 3인곡이 나왔으니까 송미인곡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유모평이나 구모평의 특정한 작가의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그 작가의 작품이나 혹은 그 작품 자체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보통 많이 넘겨 갔었잖아. 근데 요즘은 딱 그런 분위기도 아니야. 특히 고전은 더욱 그래. 그래서 기본에 해당하는 작품이니까 꼭 점검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 송미인곡 다 하니까 넘겨야지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알겠죠?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자 기본적인 몇 가지 얘기 한번 하고 가자. 이 작품에 관련된 가사인데 뭐 가사가 사음보의 연속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지? 기본적으로 사음보 단위로 끊어서 해석하시는데 이 작품은 이 점이 중요하죠. 충신, 연주, 지사라는 이야기를 한다. 충신이 연모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누구? 님을요. 그럼 여기서 님은 누가 되는 거야? 임금이 되겠지. 즉 신하가 임금에 대한 충절을 노래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청탁의 글 같은 것들이 돼버린다고 했었죠? 개인적인 사유의 글. 지금 대통령님 기억나십니까? 저 탁부장입니다. 뭐 이러면서 저 기억 안 나요? 저한테 이러시기? 막 이러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문학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게 충신연주지사의 특징. 그래서 한 여인이 사랑하는 님에 대한 지조를 보이는 태도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건 충절이라고 쓸게요. 충절이라면 이 얘기로 뭐 하는 걸 치환시켜 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럼으로써 우리 뭐 이거 내신 버전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거 뭐라고? 공감의 단어가 기억이 안 났어. 공감의 깊이를 확대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봐와서 알 거야. 그치? 뭐 이거 기본적인 얘기고 자 그럼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속편이기 때문에 속미인곡이라고 불리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3인곡 같은 경우에 우리 다 분석했던 작품들이니까 그 작품은 어떤 양반댁 규수의 한탄 같은 느낌의 내용이었다면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그 작품에 비해서야 상대적으로 순우리말 표현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뭐 대화체라든가 독백이 아닌 대화체라든가 이런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인 후속편, 성공적인 2편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해석 잘 따라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서사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서사는 인트로 부분이죠. 자, 한 구절 한 구절 잘 따라와 주세요.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화면이 꺼져버렸어. 대가는 벼각시 본듯도 한되어이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네요.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되어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상대방을 부르는 거지. 준수하냐? 어디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걸 편의 이상 먼저 나온 사람이니까 감녀라고 우리 부릅니다. 맞나요? 그래서 감녀가 뭘 부르는 거야? 을려를 부르는 거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죠.
천상 백옥경을 어디하여 이별하고 천상에 있는 백옥경을 이별했대요. 근데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백옥경이라는 공간이 어디야? 옥황상제가 기거하는 어떤 뭐랄까 옥황상제 궁궐, 임금의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거는 왕의 궁궐을 상징하는 것이겠지. 근데 이 녀석과 이별을 했다는 거야. 즉 궁궐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당신이 임금 곁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백옥경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이 작품의 을려가 백옥경에 있는 존재니까 선여로 세팅된다는 거, 즉 여서 화자로 세팅된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근거 뒤에 있습니다만. 오케이. 자, 아무튼 백옥경에서 어찌 이별해가지고 해가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 거. 해도 저물었는데 어디 가세요? 누구 보러 가세요? 어디 보러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거기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문장이 뭐야? 어와 내여이고라고 돼 있죠. 너로구나 하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뭐죠?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적 특성 판단해 주시고요. 너로구나. 내 사설 들어보. 사설이라고 하는 건 사정 이야기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 그지? 내 이 얘기 좀 들어봐 한번. 하면서 자신의 썰을 풀기 시작하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 즉 한가마는 하면서 시작하네요. 자, 얼굴은 참고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얼굴이 페이스가 아닌 건 알고 있지? 몸이라는 뜻이었죠. 존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 내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나의 어떤 전체적인 쉐이프를 말하는 거야. 내 전체 모습과 내 어떤 행동까지가 님 괴함 즉 괴다가 무슨 뜻?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지? 사랑함 즉 한가마는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오케이. 그래서 어쩐지 너로구나 라면서 여겨주셨대요. 뭐요? 우리 둘은 사랑하며 시작했던 거지, 그치? 여겨주셨고 나도 님을 믿어.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딴 생각이라 드실 거야, 그치? 딴 생각이 전혀 없어서 오케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자, 여기서 이래야 교태야 같은 말은 뭐 직역하자면은 아양과 교태를 부린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양과 교태라는 것은 뭘 했다는 거야? 내가 너무 상대방을 기만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아양과 교태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건만 지금 나는 이별해서 떨어져 나서 다른 데를 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유가 내가 아양과 교태를 부렸기 때문인 거야. 즉 핵심은 뭐냐? 이별의 원인을 누구에게? 자신에게 찾고 있다는 거지. 내가 너무 오버했어. 자꾸 오빠한테 백 사달라고 하고 자꾸 오빠한테 맛있는 것만 사달라고 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어지러이 불어서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고. 그치? 낯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랑만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됐나봐요. 그래서 얼굴이 다 웃겨서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해야 하니 누워서 생각해보고요.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보다 생각한 것이겠지. 알아서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지니. 그렇지? 이게 바로 내 몸에 지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잘못이구나.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무슨 법? 서리법 이 정도 알죠? 하늘도 사람도 원망할 수 없다. 결국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자신의 탓. 내가 말하면서 설워 풀텨 해니 해석 천천히 서러워하며 풀어서 해니 해하려 보니 서러워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물의 탓이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건 해석 주의해. 이 조물의 탓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조물주의 탓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고전 시가에서 조물주가 나오는 경우는 이건 신이야 신적 존재야. 그러면 이 신적 존재는 감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야? 운명이라고 번역해야 돼. 즉 이 작품에서 화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운명론적 체험인 거야.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도 배웠을 거야. 맞나? 받아들여야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누군가의 탓을 한다라고 오역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에서 을려가 얘기를 막 자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감녀가 딱 한마디를 거들죠. 뭐라고요? 그런 생각 마오.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뭐야? 나를 위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장면부터 본격적으로 을려의 썰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통 본사라고 판단을 하죠. 너 우리 흰색도 똑같이 써주자. 참고로 여기서 이 감녀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부터 어떤 시동이 걸린 거니까 아예 그냥 위로 갈까요? 자, 본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사가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가면서 3번 살펴봐야 될 건 여기서 나오는 이 감녀와 을려 사이의 관계야. 지금 이 두 존재는 작품 속에서 대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오케이? 대화를 하는 것이니까 서로 다른 화자이겠지만 이 감녀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능적 화자 혹은 보조적 화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을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리드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을려가 지금부터 할 얘기, 엄청나게 긴 모든 질문이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부터 을려의 얘기거든. 그럼 이 을려의 얘기는 이제 본질적 화자라는 말은 좀 그렇고 중심적 화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을려에게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둘은 그러면 단순히 다른 존재일까? 아니라는 거지. 이 두 존재는 일종의 하나의 존재가 두 자아로 분리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자아 자체는 하나라고 본 상태에서 한쪽이 얘기를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나머지 한쪽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어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됐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을려는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봅시다. 자, 아무튼 감녀가 아유 너무 그러지 마 라고 말했더니 을려가 그래 네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본격적으로 내 얘기 좀 풀어볼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맺혀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님을 외셔이셔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매셔이셔라는 말은 님을 모시고 있던 적이 있어서 내가 님을 좀 잘 알아요. 오케이? 물 같은 얼굴이 편시적 몇 날이고 자, 물 같은 얼굴이라고 했어. 해석 잘해야 된다니까. 물이 뭐예요? 원순모음하고 되기 이전이니까 물이니까 물, 워터지. 그럼 물 같다는 얘기는 뭐 하다는 얘기야? 유약하다, 아니 유약은 좀 너무 머리 같다. 연약하다? 오케이? 연약하신 얼굴이 아까 뭐랬어? 몸이라네. 그 연약한 몸으로 됐죠? 그럼 물 같은 얼굴은 수분기 가득한 촉촉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수분 크림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연약한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편한 시점이 몇 날이 있었을까? 오케이. 하면서 춘한 고열은 어떻게 지내시며 춘한 봄날의 한기죠. 봄이 보통 감기 관리 딱 좋기도 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날이 풀리는 과정이니까 방심 한번 했다가 또 갑자기 날씨 확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고 보통 그러잖아. 봄날의 한기. 두 번째 고열. 이건 뭘까? 여름날의 무더위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 추일. 가을날의 햇살이고요. 동천 겨울날의 하늘. 겨울하늘이니까 추위를 말하는 것이겠지? 어쨌든 뭐야? 사계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각각 어떻게 잘 지내실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죽조반 조선매 예와 같이 셰시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조반 그리고 조석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선조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였을까? 새벽 5시, 4시 막 이런 시간입니다. 꽃기하고 닭이 울면 일어나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시계가 있어서 4시에 알람 맞춰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었잖아. 그지? 꽃기하고 울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시간이 4시, 5시란 말이야. 이때부터 아침 식사를 하면 그게 넘어가? 그럴 리가 없거든. 보통 그래서 이때는 간단하게 죽이나 숭늉 이런 것들을 먹어요. 간단한 식사.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8시, 9시 정도에 하지 않을까? 대충 아침 줬고요. 조지. 그리고 저녁 5시, 4시, 5시 이쯤에 하려면 뭐가 할 거야? 또 이제 저녁을 먹겠죠. 그게 석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삼시세끼다. 오케이? 중세 기준 삼시세끼다. 뭐랑 좀 많이 다르죠? 현대사회 삼시세끼랑 다르지 않냐? 현대사회 삼시세끼는 여기에 뭘 집어넣어? 점심을 집어넣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8시에 밥 먹고 12시에 밥 먹고 4시, 5시 사이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맞죠? 물론 저녁은 조금 더 늦게 먹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튼 옛날에는 근데 요게 점심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새참이라는 걸 먹었잖아. 열심히 일하고 아침 식사, 그러니까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늘할 때 일하고 또 와서 간단하게 식사한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고 오케이? 그러다면 점심 때 배도 고프고 해는 뜨거워서 일은 못하겠고 그런 타이밍에 잠깐 사이에 참을 든다라고 해서 새참이라고 불렀고 그게 점심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해지기 전까지 마저 일을 한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죠. 자, 아무튼 이거를 그래서 죽조반 도성이라고 하는 거 아침부터 밤까지라고 해도 번역해도 되지만 그냥 삼시세끼라고 번역해도 돼요. 됐죠? 오케이. 아무튼 조석의 묘, 참고로 여기서 묘라고 하는 건 산매자가 아닙니다. 이 묘라고 하는 건 특수어인데 임금님께서 드시는 밥상이기 때문에 묘를 쉐신다라고 표현한 거야. 잡수시다란 말이거든. 쉐시다라는 얘기는. 오케이? 자, 삼시세끼는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실까? 오케이? 뭐예요? 입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죠, 핵심은. 오케이? 그 연약한 몸으로 사계절은 잘 지내고 계신지 삼시세끼 밥은 잘 차려 드시고 계신지 난 그 모든 것들이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됐죠? 계속 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님에 대한 걱정으로 한가득하다 보니 나는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다음 구절. 님 다희 소식은 아무려나 아자하니. 자, 님 다희는 여기서 다희는 뭐뭐 방향의라는 뜻이에요. 님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님 방향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보자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님을 걱정하고 있다가 걱정만으로는 안 되겠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님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면 소식이 온 어떤 장소를 짚어가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내일이라 사람 몰까 내 마음 둘 데 없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가죠. 어디로 가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높은 매에 올라갔어요. 이곳에 매는 산이죠. 또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너무 이거 많이 보던 구절 아니야? 구름은 커니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이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구름과 안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 장애물 이렇게 우리 많이 번역하잖아. 구름과 안개가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해서 난 님을 보지 못했다. 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디 보며 1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산천이 모두 어두워져서 1월을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1월은 햇님과 달님이지. 고전 시가에서 햇님 달님처럼 유일무이하고 광명 있는 존재이며 세상을 비추는 존재. 누구? 임금. 그럼 이게 임금이라고 보냐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간신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 표준에서. 그치? 그래서 1월을 어떻게 보겠으며 지척을 모르겠다는 천리를 바라보냐? 그럼 천리라고 하는 것도 뭔데? 천리라고 하는 건 얘들아 1리가 몇 킬로? 0.4킬로? 그러면 100리가 40킬로니까 천리면 400킬로네? 참고로 400킬로 정도면 어디 가면 된다? 서울에서 부산 사이 정도 거리? 오케이? 그럼 거기에 가면 님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니겠잖아. 진짜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아무튼 이렇게 이것도 다 썼어. 잠깐만.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천리, 만리 이런 말을 쓰죠. 알아두시고. 아무튼 천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자, 물론 여기서는 대꾸법도 쓰이고 있고 서리법도 쓰이고 있고 이런 정도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해 보여서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라고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안 되겠습니까? 어디에? 배에 오는 길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백길을 보려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나 물결이야 어둥정 된저이고 바람과 물결이 또 백길을 가로막는 거지. 장애물이죠? 그러면 이거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장애물, 간신배 이렇게 번역하는 거 문제 없길 바랍니다. 대응 구조죠, 지금 이것도. 그러면서 바람이나 물결이 어둠 된저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구나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빈배야. 빈배는 파란색 동그라미 해야지. 왜 빈배지? 빈배의 상태는 사공이 없다는 상태인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빈배를 갑자기 왜 한 거냐고? 이 빈배의 신세가 자신의 신세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배는 사공이 있어서 노를 저어야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즉 어울린 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공이 없는 빈배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 이건 마치 뭐와 같이 이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빈배를 뭐라고 부른다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잖아. 객관적 상관물. 그치? 많이 배웠던 단어일 거야.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객관적 상관물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로 풀어서 표현한다?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한 경우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자연물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아무튼 빈배만 걸려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다이, 님 방향이라고 썼지? 님 방향의 소식이 더욱 아득해져만 가는구나 하면서 그래요, 님을 만날 수 없었어. 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들어오니. 오케이? 아침부터 님 걱정을 하고 있다가 오후 내내 산에도 올라갔다가 백길도 찾으러 바닷가도 갔었잖아. 그치? 이제 밤으로 올라왔어. 그럼 봐봐, 여기 안에서 뭐가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 마냐? 물론 당연히 공간의 이동도 존재한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는 뭐랄까 구름이나 안개나 바람과 물결 같은 존재를 보면서 장애물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얘기했던 거라면 여기서는 찬자리에 돌아왔다고 말했거든. 찬자리는 차가운 자리라는 얘기니까 촉각적 심상, 즉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찬 잠자리 밤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 반벽 청등. 이것도 또 걸어쳐야지. 반벽 청등은 무슨 뜻입니까? 벽에다 걸어놓는 청색 등입니다. 참고로 청색 등을 걸어놨다는 얘기는 밤에 방문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얘들아, 지금이야 너희들 집에 밤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선생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 도시는 어떻길래? 가로등으로 길이 다 밝혀져 있으니까. 근데 옛날은 어때요? 가로등 없잖아요. 그쵸? 진짜 밤 되면 깜깜했습니다. 안 보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먼 데서 길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밤중이 돼버리면 앞뒤가 공간이 안 가는데 또 집을 어떻게 찾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집 앞에 등을 밝혀놨어요. 여기가 당신이 찾아올 집이다. 일로 들어와라. 근데 참고로 조심해야 될 건 좀 딴 얘기지만 반벽 청등을 걸어놨다는 얘기는 이 집이 좀 산다는 뜻입니다. 왠지 알겠어요? 반벽 청등을 들었다는 건 좀 집이 산다. 야, 반벽에 청등을 걸려면 한밤중에 기름을 태워야 되잖아. 기름 뒤에 써. 일반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있는 집이 맞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신호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적들에게는 저 집에 재산 좀 있나 본데 저기 털자. 얘 대상이 돼요. 조심스럽겠죠? 그러니까 뭐 도심 한가운데 순찰대가 돌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치안 좀 강한 곳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반벽 청등을 쳐는 것만으로도 도적의 위험이 있었어.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잘 안 켰다고 해요. 오케이? 탐스러운 대상이겠지. 기름을 때울 정도로 여유롭단 말이야? 털어달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돼서 했다는데 뭐 이거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청등을 밝혀놨다라는 얘기는 근데 뭐는 확실하다? 올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럼 봐봐. 반벽 청등이 뭐라고 돼 있어? 누를 위하여 밝았는가라고 돼 있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그 누구를 위해서 밝아야 되는가? 근데 그 누구는 없다는 얘기지. 올 사람도 없는데 괜히 불 켜놓은 거잖아. 그러면 도둑들에게 반해서야? 아니지. 님이 왔어야 되는 존재는 님인데 그 님이 오지 않으니 반벽 청등은 현재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 그럼 뭐랑 똑같은 거라니까? 빈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빈배나 반벽 청등이나 공통점은 뭐다? 함께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두 개의 어떤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종종 내는 편이고 알아주시고. 자, 계속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 뜨며 바다니 여기저기 해치러 다니니까 적은 덧 잠깐이라는 뜻이죠. 어느새 잠깐 사이에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이렇게 다 지나갔잖아. 살짝 풋잠을 든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얘기를 기억하자.
붙잡은 동그라미 이렇게 펴볼게. 보통 우리가 고전 시가도 그렇고 현대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그리움이 간절해지면 보통 어디서 만나죠? 꿈에서 만나죠. 즉, 이 꿈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해. 이해되냐? 그러면 이거는 만남의 소재지. 오케이? 그래, 동시에 생각해봐. 그럼 꿈에서 만난 건 진짜 만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꿈에서 만난 건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니야. 어쨌든 분명히 한계가 있는, 그치? 임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만남, 그렇다고 이걸 이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만남이기도 하면서 진짜 만남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중적 매개 혹은 이중적 소재라고 부르죠. 마치 여러분들 시 배울 때 창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거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 너머의 세상을 보지만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의 반대쪽을 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만질 수 없게 되는 것이지. 그치? 이중적이다. 붙잡도 마찬가지야. 잠을 잤기 때문에 님을 만날 수 있지만 잠이기 때문에 님을 만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중적 특징을 지닌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무튼 정성이 지극해서 어디에? 꿈에서 님을 만난 거야. 자, 꿈. 꿈에다 또 그러면 지금 그러네. 붙잡이 꿈이니까. 붙잡이 들어서 꿈에 들었으니까 꿈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아무튼 꿈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 만들 것이라. 옥 같다는 얘기는 옥이 무슨 색깔? 창백할 정도로 흰색이죠. 오케이? 하얗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그 곱던 모습이 얼굴이 반이나 벌써 늙어버렸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카자가 무슨 뜻? 실컷이라는 뜻이지. 실컷 살자하니, 살다라고 하는 건 사례다라는 말, 사례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지? 실컷 사례라고 했지만 눈물이 발하나니, 이 썩을 놈의 눈물이 계속 나서 발하는 연달아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 하여 목이조차 매여하니 오전된 개성에 잠은 어떻게 깨뒀던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네요. 눈물이 연달아 나서 님과 말을 하지 못하다가 뭐라고? 정을 못다 해서 목이 메이고 있는 상태에서 오전된 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개성은 빨간색 셈으로 쳐드릴게요. 개, 닭개자죠. 삼계탕 할 때 그 개자, 성은 소리성자잖아. 이 왜 닭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확 딱 깨버린 거야. 새벽이 돼버린 거지. 5시, 4시, 5시. 그럼 이것도 뭐야? 장애물. 그렇지? 장애물 때문에 결국에는 님과의 재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어. 됐냐? 그래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세모 단어들은 요 세트 2개와 요 세트 2개, 요 세트 하나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죠.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화자는 아침부터 한밤중에 심지어 새벽까지 온통 님의 생각으로 도배돼 있어. 그치? 근데도 님을 만날 수 없잖아. 그래서 어와 허스러우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오케이? 자, 참고로 이거는 방금 꿈에서 깼기 때문에 님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는 중인 거고. 그래서 꿈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 쫓을 뿐이로다. 어여쁜 그림제는 그림자다라는 말인 건 알고 있지? 뽀뽀한 친구도 알죠? 축격조 사이. 오케이. 어여쁘다 무슨 뜻이라고요? 불쌍하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자, 그래서 오로지 나의 그림자만이 내 옆에 있을 뿐이니까 자, 이제 방법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차라리 쓰여 디어. 쓰이다 무슨 뜻?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되자. 중요한 소리인 거 다 알지 얘들아? 그치? 차라리 저기 지는 해가 달이 되어서 님겨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저 멀리서나마 님을 비추면서 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을려가 먼저 마무리 지은 거야. 됐지? 자, 이랬더니 갑자기 여태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강녀가 한마디를 던지죠. 뭐라고요? 각신님. 각신님은 누구야? 을려. 다리아커니와 다를커녕이고 뭐가 되시라? 구준비나 되소서. 오케이? 구준비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질구질한 비, 말 그대로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비, 진흙탕을 일으키는 비, 뛰어다니면 결국 진흙 묻는 그 비. 맞죠? 그럼 이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어떤 존재감을 더 높이는 대상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먼저 이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나월과 구준미는 같으면서도 다 다른 소재야. 첫 번째, 이런 식의 소재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화자의 분신이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분신은 뭔데?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내가 이승에서 나의 인간의 몸으로 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사실 분신이 설정됐고 이때 이 분신의 공통점은 어쨌든 님의 곁에 있으려는 존재들이라는 거. 하지만 차이점은 뭔데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느낌이 들죠. 오케이? 멀리서나마 님이 나인 줄 몰라도 난 님을 쫓으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랬어? 구준비가 되려면 뭐야? 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아니 너의 존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이 그리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송민인곡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3인곡과 비교하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기도 하죠. 참고로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3인곡을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송민인곡과 또 비교를 해보자면 3인곡은 분로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었지? 봄에는 이거 있죠. 봄에는 매화 기억나? 여름에는 봄에는 청광, 여름에는 님의 옷을 지어내 이러면서 각 계절별로 님에 대한 그림을 펴내고 마지막에 뭐가 되겠다고 했어?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일단 첫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는데 추신연주지사라고 하는 공통적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작품은 감녀와 의자의 대화라는 차이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범나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구전비와 같은 소재가 등장하고 있으며 세 번째 어투도 많이 달라졌어요. 오케이? 앞에 작품이 상대적으로 뭔가 좀 얌전한 듯한 그렇지 뭔가 좀 잘 양반집 규수 같은 느낌의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내가 님을 찾기 위해 이 집도 해봤고 저 집도 해봤어 이런 느낌이잖아.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는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는 차이점도 기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와라. 맞지? 자 여기까지 해서 속미인곡이라는 작품을 일단 첫 번째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됐죠? 자 빠르게 말한 대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1시간은 안 걸렸네 다행히.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3인곡 마무리 지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물어볼 작품은 잠호사인데 잠호사는 잠깐 숨 좀 돌리고 합시다.